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할 차례인데요. 어,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자체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 의사표시의 하자 부분, 또는 대리 부분 이런 부분과도 연관성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세세한 판례들도 많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남겨놓는 이 강의의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률행위가 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본체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여기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면 그 의사표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에, 우리 사적 결제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면 거기에 따른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게 이제 일반 원칙인데 그런 기반 하에 지금 법률행위에 의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 여기 법률행위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양당 사자의 의사가 상호 합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나 이제 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 같은 경우처럼 일정 부분 어, 형식적인 요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로 구성되니까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의사표시라는 건 어떤 법적 효과와 주로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그 이전에 그 법률행위를 하기 위한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예를 들면은 내가 엑스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땅에 나는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 공장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동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내심의 의사입니다. 내심의 의사. 속마음으로 그 땅을 사야겠다. 엑스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해야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엑스토지에 100만 원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우리 이제 이러한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지면 엑스토지에 대해서 100만 원 각각을 해서 이런 법적 계약으로 법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엑스토지에 100만 원으로 살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에 100만 원으로 기재해 버렸다거나 이게 표시를 이렇게 한 거죠. 표시를 Y토지 100만 살게요 이렇게 했다거나 혹은 엑스토지에 100만 원으로 살려고 했는데 엑스토지에 1000만 원으로 기재를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 효과를 인정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처럼 이 법률 행위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좀 불명확한 경우에 주로 이제 법률 행위 해석이 문제된다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 동기 쪽 부분은 음,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그 의사표시 하자나 착오 이런 거와 연관이 없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일정 부분 그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이 내용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있는 거에 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배웁니다. 이 동기의 착오 부분이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의사표시의 구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론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그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착오 취소의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심 효과사는 그래서 내심의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쓰고요. 똑같은 말이긴 아닌데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는 우리가 이게 다 이제 어떤 효과와 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시하고 내심에 다 효과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표시상의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내심의 의사하고 내심의 효과 의사 이건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이제 좀 배경 지식으로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 대단한 이론적인 사실은 배경이 있는데 의사표시의 본질이 뭐 내심의 의사냐, 표시상의 효과사냐, 의사표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까지 상당히 이제 깊게 들어간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어 일단 뭐 그냥 그런 부분은 제껴두고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중에 중요시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심의 효과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속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이 표의자가 원하는 것은 내심 효과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모든 해석에서 먼저 시도해야 할 것,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례가 있죠. 갑이 을하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1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토지 명칭이 이제 집원으로 돼 있거든요. 집원 뭐 314번지, 414, 13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이 집원을 그 해당 토지의 집원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X 토지인 줄 알았는데 그 옆 토지인 Y 토지를 매매 계약서에 명기한 거죠. 서로 표시를 둘 다 이제 Y 토지 1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경우 이렇게 한 경우에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양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됐어요. 이 엑스토지 100만 원에 대해서 갑을 모두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요거는 표시만 그런 거고 계약서상의 표시는 Y토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가불의 의사는 X토지 100만 원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과 을이 모두 내심의 의사가 X토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X토지 100만 원으로 성립한 걸로 봐줍니다. 이거를 내심의 의사를 탐구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판례가 이제 이런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이 집원 등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이 별개인 다른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1 매매 목적물로 한 원래 토지
그 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원래 그 매매 계약 목적으로 했다는 토지에 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 비슷한 판례가 최근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사안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담보를 해주면서 A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했고 B라는 사람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사인을 할 때 A가 근저당으로 사인을 하고 B가 연대보증으로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오로 잘못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쌍방 당사자들이 모두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일치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뭐 앞에 나온 토지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사례는 어, 뭐 상당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어, 최근에 나온 판례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 지금 이러한 경우 이런 걸 이제 계약서상의 표시가 다르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의 방법인데 오표시 무효,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그 매매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방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점 때문에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뒤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상대편이 그 비진을 알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무효나 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효 취소의 문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여야겠죠. 대표적으로 뭐 없는 의사표시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떤 계약서를 써놓고 이렇게 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경우에 상대편 뭐 양 당사자 사이에 이 문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문구만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문헌만으로 객관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뭐 노력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법적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해주겠다. 허락하면 해주겠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진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의 결과가 내심의 의사와 이 법률행위 해석 결과가 내심의 의사와 불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규범적 해석이 있는 경우는 이 착오 취소 혹은 뭐 비진이 의사표시
이런 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케이스에서도 볼 때 이 뒤에서 배우는 이제 착오 표시, 비시용사 표시에 해당돼서 취소나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 이 자체로는 뭐 간단하긴 한데 막상 케이스에서 연결됐을 때 뭐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성립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쪽 가서도 다시 할 건데 이런 경우죠. 책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갑이 갑이 엑스토지에 100만 원으로 팔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을은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할게요. 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100만 원으로 이 토지를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그라미 하나를 덜 붙여서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엑스토지 얼마? 10만 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이 표시된 이 부분을 바탕으로 그래 엑스토지 10만 원으로 사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보내면 요게 일치하게 되죠. 근데 내심의 의사는 엑스에 100만 원이고 표시된 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과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 쪽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거에 부여된 그 의미를 살피는 게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의 100만 원, X 토지를 10만 원에 팔겠다. X 토지를 10만 원에 팔겠다.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갑과 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어떻게? X 토지 10만 원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규범적 해석의 뭐 전형적인 프로세스인데 그런데 엑스토지 100만 원으로 이 하려고 했던 갑은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착오죠. 표시를 잘못한 거. 이 표시상의 착오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요 착오를 주장해서 엑스토지 10만 원 성립은 하는데 이 법률행위 해석상 요걸 주장해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는 뭐 물론 이게 이제 109조에 합치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뒤에 이제 의사표시의 착오의 요건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법률행 해석 쪽을 공부하실 때는 늘 이제 어떤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 뒤에 논점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충적 해석인데 이게 보충하려면 뭔가 이제 뭔가 흠결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어떤 흠이 있는 경우, 흠이 존재하는 경우에 여기에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로 보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생으로 이제 뭐 어떤 매매 계약이 있는데 뭐 그 매매 계약이 어떤 흠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사실 가정적 의사 진짜 이제 보충적 해석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사실 뒤에 공부하는 무효행위 일부 무효의 경우 일부 무효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일부에 흠이 있을 때 그 일부의 전체가 무효로 되지만 그 일부에 대한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그런 경우 일부라도 무효를 본다 이런 법리인데 그때 이제 가정적 의사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뭐 사실 보충적 해석은 특히 이제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대로 해야 되는 건데 가정적 의사대로 어떤 효과가 부여되는 건데 이게 부담스럽죠. 이게 과연 가정적 의사가 맞냐, 객관적인 가정적 의사가 맞냐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보긴 힘든 해석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또 연결되는 게 이런 것들 있죠. 그 이거의 이런 해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 갑이요 한 게 아니라 을에게는 난 사실 병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이때 이제 이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는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일치하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 계약 내용을 뭘로 볼 것이냐, 그 계약 내용이 성립하고 뭐 그 계약에 하자가 있느냐, 이런 각도였다면, 이거는 계약 당사자 자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본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요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이 서로 아 네가 뭐 비록 병이라고 했지만 어 서로 갑과 을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럼 뭐 병이 오표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근데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범적 해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누가 과연 당사자가 될 것인가,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요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대리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이 여기서 이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되게 대리에서 원래는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설명하면은, 갑 본인이 뭘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요 대리인, 내 땅을 누가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을한테 이임하면서, 야 네가 좀 팔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이 병한테 가서, 이게 상대방이죠, 법률행위의 상대방한테 가서, 야 이거 엑스토지를 내가 100만 원에 팔게. 근데 사실 나는 대리인이고 요거 진짜 땅 주인은 갑이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을이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다 세세하게 말하지 않고 을한테 가서, 야 내가 땅 주인인데, 그러니까 엑스토자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곧 갑이다. 을이 가서, 나 갑인데, 왜냐면 이제 토지에는 땅 주인 이름이 써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보면. 그러니까 을이 그냥 가서, 내가 갑인데 병원 이 땅 엑스토지를 100만 원에 사지 않으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갑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뭐 불만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타인명의 법률행위하고 대리하고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거죠. 사실상 뭐 특히나 이제 이 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 병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대리행위거든요. 대리인의 법률행위인데, 이 대리행위에 따라서 본인이 아니라 갑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의 소유권 인정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리의 법리가 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연결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이 명의자를 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대편이 갑이 난 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이 실제 나타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이 명의자로 나타난 병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명의자가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병이 당사자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게 어떤 해석?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면 이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리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행위한 사람은 갑인데 그 법적 효과는 왜 당사자가 병으로 됐으니까 실제 행위한 사람은 갑인데 법, 법적 효과의 귀속은 병에게 되는 이건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 대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권리가 없는 거죠. 무권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병이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추인할 수도 있고요. 상대편은 여기에 대해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배울 테니까 이렇게 연결된다. 대리의 법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명의자를 중시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의 눈앞에서 행위하고 있는 사람을 법률관계 당사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행위자. 임대차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누가 들어와 실제로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름이 갑이 와서 제가 병인데 집 좀 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누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위자로 당사자 결정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 명의자하고 이 행위자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무권대리나 이런 문제 생기지 않고 그냥 갑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와서 달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당의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뒤에도 뭐 애금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문제나 뭐 대출 계약 차명 대출의 경우 이런 문제도 이제 판례상에 중시되는데 오늘은 주로 법률행위 해석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해당 부분 할 때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